6천억 달러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158년 역사를 가진 거대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집을 빼앗긴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했고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증발했죠. 2008년 금융위기,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이 재앙의 시작은 놀랍게도 단 하나의 거짓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은 2008년의 금융위기, 그 시작과 몰락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데 왜 임대를 하시나요? 광고판에 실릴 만큼 간단한 이 문구가 어떻게 세계를 무너뜨렸을까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집을 사는 게 단순히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건 바로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였죠. 모든 광고와 간판이 외쳤습니다. 집을 소유하라고. 그게 성공의 증표라고요. 은행들도 열렬히 동의했어요. 아니, 동의를 넘어서 거의 돈을 뿌리다시피 했죠. 신용이 나쁘든 수입이 불안정하든 심지어 일자리가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맥박만 뛰면 모기지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모든 광기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11 테러 이후 경제가 휘청이자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을 거의 0으로 낮췄어요. 돈을 빌리는 게 공짜나 다름없어진 거죠. 그러자 갑자기 모두가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연봉 4만 달러인 사람이 50만 불짜리 집을 승인받는 게 일상이 됐죠. 당시엔 닌자 대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내줬던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바로 2000년대 초반 미국의 현실이었어요. 은행들은 이런 위험한 대출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오늘은 한 줄의 거짓말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은 완전히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6개월 만에 2배로 뛰는 게 당연해 보였죠.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도, 카페에서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도 모기지 승인을 받았어요. 선불금은 선택사항이 됐고 위험성 평가는 지루하다는 이유로 건너뛰었습니다. 사람들은 라면 사듯이 집을 샀어요. 대출업자들은 독점 게임의 돈처럼 대출을 찍어냈죠. 모기지 브로커들은 수수료로 떼돈을 벌었고요. 이 모든 떠들썩함 뒤에는 주택 가격이 영원히 오를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2005년이 되자 집을 사는 건 더 이상 안정성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팬케이크 뒤집듯이 사서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게임이 됐죠. 낮에는 선생님하고 밤에는 콘도 투자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현금 한 푼 없이 세 번째 집을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살지 않으면서요. 라떼 한 잔 받으러 온 사람이 방금 은행에서 전화 받았다며 마이애미 펜트하우스 제안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시절이었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국가적 강박관념이었습니다. 사고, 뒤집고, 이익 내고 반복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가격은 치솟았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붉게 달아오른 겉모습 아래에는 썩음이 숨어 있었어요. 모두가 탐내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사실 쓰레기 덩어리였거든요. 위험도는 높고 담보는 낮고 검증은 거의 안 된 부채였죠. 근데 월스트리트에는 마술 같은 요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쓰레기들을 한데 묶어서 멋진 라벨을 붙인 다음 투자자들에게 안전하다고 팔았어요. 모기지 담보증권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떻게 유해대출을 금처럼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신용평가기관에서 AAA 등급을 받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신용평가기관은 자신들이 평가하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식평론가를 고용해놓고 생닭고기에 미슐랭 별을 주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겠다고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죠. 월가의 요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안정한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훨씬 더 복잡한 걸 만들어냈습니다. 담보부채증권, CDO라는 거예요. 금융연금술을 통해 쓰레기 대출이 투자 등급 자산으로 둔갑했죠. 믿기 힘들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모두가 속은 건 아니었어요. 소수의 투자자들, 괴짜와 회의론자들은 약관의 세세한 부분을 읽었거든요. 그들은 붐 내부의 부패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질문을 던졌죠.
만약 우리가 이게 망할 거라고 베팅한다면 어떨까?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측한 붕괴에 베팅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 사실에 돈을 걸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몇몇 투자자들은 실제로 월스트리트를 찾아갔습니다. 이 대출들은 전부 위험한 쓰레기입니다. 만약 정말 파산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돈을 주는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제안했고 바로 그 한 문장이 월가의 역사를 바꿔놓게 됩니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죠. 주택시장이 망할 거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지만 곧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보험처럼 계약을 만들어 드리죠. 매달 일정 금액만 내면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돈은 우리가 챙기고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신용 디폴트 스왑, 영어로 크레딧 디폴트 스왑, 줄여서 CDS입니다. 원래 보험은 자신이 가진 자산이 망할 때를 대비해 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CDS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그 대출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망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들 수 있었죠. 마치 이웃집 사람의 집에 화재 보험을 들어놓고 그 집이 불타길 기다리는 것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보험이 아니라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돈 냄새에 취했고 세상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 금융 시한폭탄 위에서 춤추고 있었던 거죠. 전체 시스템은 거짓말과 영향력으로 만들어진 젠가 타워였습니다. 블록마다 나쁜 모기지, 층마다 더 크고 위험한 도박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맨 위에서는 또 다른 기록적인 보너스에 건배하고 있었어요. 돈이 쉽게 흘러들어올 때 윤리 같은 건 필요 없었으니까요. 진실을 알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죠. 규제기관은 잠든 듯 조용했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너무 부유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탐욕스러워서 멈출 수도 없었죠. 파티는 계속되었고 그 화려한 무도회장 아래 바닥은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여기서 누군가 대출을 갚지 못했고 저기서는 집이 압류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콘도들이 비어있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곧 그 속삭임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항상 오르는 거 아니었나요? 이건 기본적인 경제학인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수년간 주택 시장은 거짓말과 영향력, 터무니없는 낙관주의로 만들어진 젠가타워 같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누군가가 잘못된 블록을 건드렸어요. 서브프라임 대출, 금융적 화려함에 쌓인 위험하고 엉터리인 거래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기지 담보증권들, 그들은 시한폭탄이었고 폭발했죠.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웠던 은행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방사능 쓰레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AAA 등급받은 분들이 사실은 금융용 플루토미였던 겁니다. 우리 이 쓰레기를 팔 수가 없어요. 가치가 0이에요. 공황 상태가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헤지펀드가 손실을 입고 투자은행은 수십억 달러를 날렸어요. 그리고 붐하고 날아갔죠. 158년 역사에 리먼 브라더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구제 금융도 없고 영웅도 없었죠. 월가 한가운데 6천억 달러 규모의 분화구만 남았어요. 하룻밤 사이 은행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멈췄습니다. 신용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죠. 마치 누군가가 세계 경제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것 같았어요. 급여를 지급하려면 대출이 필요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동성이 없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해요. 우리 문 닫았어요. 모든 게 막혔습니다. 가족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기업들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어요. 투자자들은 현금화할 수 없었고 사람들의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평생 저축한 돈이 증발했습니다. 일자리 시장이 증발했어요. 2008년 말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붕괴됐죠.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한순간에 되었고 압류가 급증했습니다. 퇴거 통지서가 스팸 메일처럼 쌓였어요. 급식소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 넘쳐났고 실업사무소는 재난 구호 캠프처럼 보였죠. 월가에서 시작된 위기는 곧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는 빠르게 추락했죠. 그러나 그 불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은행들이 연달아 붕괴되고 도쿄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혼란은 유럽으로 번졌고 각국 지도자들은 서둘러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런던에서 라이프치히까지, 도쿄에서 상파울루까지 시장이 폭락했어요. 은행들이 무너졌고 세계 경제가 급격히 침체됐습니다. 더 이상 다음이 누구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체 시스템이 망가진 거거든요. 대공황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죠. 미국 정부는 정말 불가능한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걸 그대로 두고 은행들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는 것. 또 하나는 이 사태를 만든 금융기관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구해주는 것이었죠. 결국 2008년 10월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무려 7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어요. 왜냐고요? 모든 게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불타는 은행들을 진화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문제자산 구제 프로그램, 줄여서 타프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월가에 7천억 불을 지원한 셈이었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은행들이 너무 커서 무너지면 세계 경제 전체가 함께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긴급하게 자금을 쏟아부은 겁니다. 대출, 구제금융, 주식 매수, 어떤 형태든 상관없었습니다. 수조 달러를 쓰레기에 투자한 보험 대기업 AIG는 1,800억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회사 GM과 크라이슬러도 800억 달러를 챙겼죠. 이건 대공황 이래로 누구도 본 적 없는 규모의 응급처치였어요. 그 사이 연방준비제도 의장 벤 버냉키는 돈 대포로 경제 규칙을 다시 쓰는데 바빴습니다.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 대출은 기본적으로 무료가 됐죠. 그리고 큰 정책인 양적 완화가 등장했어요. 연준이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을 매수하는 겁니다. 타이타닉호에 100달러 지폐를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리할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은 진정됐습니다. 은행들은 파산하지 않았고 주식시장은 2009년 3월에 바닥을 친 후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월스트리트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메인스트리트는 여전히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파는 잔혹했어요. 실업률이 10%에 달했고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400만 채의 주택이 압류됐고 19조 달러에 달하는 가계 재산이 증발했죠. 한 번도 빚을 진 적 없던 가족들이 갑자기 집값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다시 보너스가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어제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위기를 만든 사람들은 보너스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붕괴를 일으킨 이들은 구제받았고 살아남은 평범한 사람들은 해고 통지서와 식량 배급표를 받아들었죠. 월스트리트에서는 샴페인이 터졌고 메인스트리트에서는 한 끼 식사를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복잡한 경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근원에는 탐욕과 거짓말이라는 단순한 진실이 있었죠. 시스템은 살아남았지만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08년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다음 위기는 언제나 다르게 찾아온다는 것.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고 수익성 있고 피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오늘은 한 줄의 거짓말이 어떻게 세계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